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7절 구속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구속요건적 착오에 의의 그래가지고 뭐 개념부터 나오는데 쉽게 보면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라 했을 때 착오는 내가 인식한 것과 현실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이거를 착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제가 보면 착오를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그다음에 현실인데 객관적 사실이죠. 현실이나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를 공부하는데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건 뭐냐?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달라지는데 내가 인식한 건 뭐요? 즉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한 것과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로 구성요건에서 발생한 사실이 달라졌을 때 그걸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교환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그러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경우 바로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의는 인식이라고 그랬죠. 인식 플러스 의사할 때 인식은 이 전체를 인식한다 그랬어요.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달라졌을 때 그걸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인식했을 때 이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못했어. 인식 못했는데 실제 발생한 사실은 뭐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그러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주관적 인식은 범죄였어요. 나는 범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발생한 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미수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뭐 불능미수 같은 경우가 여기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미수범이라 하고 내가 인식한 사실도 범죄였어요. 근데 발생한 사실도 범죄였을 때 근데 두 개의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칼로 찔렀어. 내가 인식한 사실은 뭐요? 상해야. 근데 발생한 사실은 뭐다? 발생한 사실은 사망이야. 자, 그렇게 두 개가 완전히 범죄 사실이지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고의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다 있는 경우 고의범 문제라 그랬는데 일부 견해들은 이 구성요건적 착오다 하는 것은 인식한 사실도 범죄고 발생한 사실도 범죄일 때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면 박스에 제가 첫 번째 줄만 검정색으로 표시해놨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인식을 했는데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했어. 자, 근데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보니까 범죄였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인식한 것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예요. 발생한 사실이 범죄를 할지라도. 하지만 그 뒤에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고의범으로서는 고의가 조각되지만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서 과실범에 해당할 때는 우리가 과실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개념을 여기다 좀 설명해 놨는데 구별 개념은 뭐냐면은 이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나눠가지고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즉, 실제는 죄가 안 돼. 여기 뭐처럼, 사실은 죄가 되는데, 사실은 죄가 되는데 자기 혼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극적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실은, 자기가 인식은 죄가 아니야. 근데 발생한 사실은 범죄인 경우. 이걸 소극적 착오라고 그러고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인식한 거는 죄가 되는 거였어. 근데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 착오라고 그러죠. 즉,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안 된다. 소극적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
적극적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자기는 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죄가 안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불능미수 같은 경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을 닮은 마네킹이야. 마네킹에다가 아무리 총을 쏴도 기본적으로 뭐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은 죄, 살인죄라고 했지만 발생한 사실은 죄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말했던 것이 불능미수이긴 한데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조차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불능범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미수범 가서 배우도록 하고, 결국 불능미수라고 하는 것도 용어상으로는 불능미수지만 실제로 뭐다? 착오론의 한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는 어떤 사실을 인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의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되는데 자기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대인 경우는 죄가 안 되는데 자기 혼자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뒤집힌 관계예요. 이렇게 뒤집힌 관계라 가지고 이 불능미수를 다른 말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성요건 착오가 뒤집혔다. 그래서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결국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다? 사실이라고 하는 건 교환의 법칙처럼 구성요건 영역, 요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에 반면에 어떤 사실들은 인식했는데 어떤 규범에 대해서, 법 규범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자기 행위는 어느 사실에 해당한다는데 그런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규범을 잘못해서 해석하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잘못된 경우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범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영역에 관련된 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불능미수지만 규범적 영역에 관련된 거, 평가적 영역에 관련된 걸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식했어. 근데 자기 행위는 뭐다? 자기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그 착오가 일어난 이유를 묻지 않아. 즉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 못했기 때문에 뭐요? 인식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가 성립하는 최소한 인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는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법효과는 뭐다? 바로 고의 조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돼요. 아,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은 고의 조각.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위법성의 착오는 뭐냐?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데 나의 경우에는 나를 처벌하는 어떤 법 규정 아니면 규범을 잘못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것과 관련돼가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이, 잘못 인식한 것이, 인식한 것에 어떤 유무를 따져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 책임을 조각시켜주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땐 책임을 인정합니다. 단 양형에서 좀 깎아줘요. 그건 나중에 책임설의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위법성의 착오를 할 때 배우도록 하고 바로 이 부분이다. 자, 근데 이제 규범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는 죄가 안 돼. 근데 혼자 죄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요. 자, 이 영역이 뭐다? 이 영역이 환각범의 영역이죠. 즉 동성연애는 사회에서 처벌하지 않아. 근데 자기 혼자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가 관련돼가지고 환각범위라는데 실제로 형법상에서 착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사실적 영역에 관련된 소극적 착오, 적극적 착오, 어떤 규범적 영역에 관련된 규범을 평가하는 데서의 어떤 소극적 착오, 적극적 착오로 나눠지는데 형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바로 1번과 2번과 3번이다. 4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형법적으로 착오로 이렇게 4사분면에 나눌 수 있고 오늘 배우는 건 바로 이 사실적 영역에 관련된 거다. 이런 걸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도 하나 주의 있게 여러분 봐야 되는 건 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기술적 사실이든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든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든지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는 건 뭐다? 다 여러분 교환해 있는 것처럼 바로 구성요건 영역에서
구성요건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든지 불능비수는 다 어느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 구성요건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규범이라는 건 위법성의 영역이에요.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 하는, 반한다,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평가, 그걸 위법성인데, 결국 내가 규범에 의해서 법질서에 반한다, 내 행위가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 그거는 결국 위법성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게, 구성요건적 착오는 여기서 일어나는 걸 이해해. 근데 위법성의 영역은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냐 물어보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규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보면 이 위법성의 영역, 이 위법성의 영역에서 착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영역,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 위법성 요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뭐다? 즉,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고의를 조각시키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뭐 잘못 공부한 학생들이 뭐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거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고의가 조각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는데, 고의를 그냥 조각시켜버리면 형사정책적 어떤 고려,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학설에 맡겨둔 부분이 바로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 73페이지 밑에 보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효과, 그래가지고 원칙적 법효과 뭐다? 바로 고의가 조각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의가 조각되더라도 형법 14조에 의한 과실범 처벌 여부가 문제가 남는데, 과실범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과실범 처벌 여부는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라면 고의가 조각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의의 심리학적 기초라 하는데, 고의를 대상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토대 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고의에서의 기본적 요소다. 즉, 우리가 좀 지우고 나서 자,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인식과 의사. 이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심리학적 토대 위에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하는 지적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 요소 영역, 심리학적 요소 영역에서 그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예외 법효과라고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무조건 고의가 조각되는 거야. 자, 근데 그 무조건 고의를 조각시키면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원칙적 법효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은 원칙적 법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공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심리적 요소인 이 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로만으로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보는 것처럼 고의 조각 여부를 인식 또는 불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사실만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일정한 규범적 관점에 규범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처벌의 필요성이죠. 처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뭘 판단한다? 심리적 요소 위에 규범적 요소. 이 규범적 요소라고 하는 건 처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심리학적으로는 인식이 없었다 판단하더라도 어떤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규범적 판단에 의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인식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예외적 법효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교환해 보시면은 행위자에게 인식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식을 못했어. 이걸 인식을 못하면 아예 고의가 없는 거야. 인식을 못하면 고의가 조각되는 거죠. 근데 인식이 없으면 심리적 요소만 파악한다면 어떻게 해요? 인식이 없으면 당연히 고의가 조각되는 건데, 이 심리적 요소만 파악하지 않고 이 규범적 요소를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불합리한 점들을
어떤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행위자에게 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토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형사 정책적 필요성, 즉 처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문제 영역을 우리가 주관적 귀속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 귀속론의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가 밑에 나오는 것처럼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과 과정의 착오, 그다음에 행위자의 생각과 결과 발생 시점이 다른 경우, 즉 뭐 개괄적 고의 사례라든가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감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요 5가지 영역을 들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영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논의들은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논의 방식과 좀 달라요. 기존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그러면 원칙적 효과는 고의가 조각된다. 그래놓고 이제 나눠가지고 뭐 객체의 착오다, 그다음에 방법의 착오다. 이걸 나누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나눠가지고 이걸 뭐 구체적 사실의 착오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다시 이걸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로 나누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서 뭐 어떤 결론들을 쭉 맺어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쓰여있는 교과서에 있는 방식인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실익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제 제 오늘 교환에서는 이런 논의들은 안 하고 꼭 주관적 귀속에 문제되는 영역, 주관적 귀속에 문제되는 영역과 관련된 5가지 영역 정도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에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둬야 될 게 그림을 그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내가 인식한 건 여기에요. 자, 근데 발생한 사실은 여기입니다. 자, 이게 뭐다? 인식과 사실은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인식과 사실이 다른 영역에서 나왔죠. 이걸 우리가 이거 인식과 사실의 구성요건이다. 그럼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인식한 것과 자, 근데 발생한 사실이 똑같아요.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똑같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범에서는 내가 인식한 대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인정되고 고의범이라고 그래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달라졌는데 내 인식은 범죄가 아니었는데 발생한 사실이 범죄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다?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성요건 착오에서는 그래서 바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100%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100% 맞아떨어질 수 없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내가 인식한 건 이만큼이야. 인식한 건 이만큼이고 발생한 사실은 거의 비슷해. 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이때는 고의 인정하면 되겠죠. 뭐 약간 뭐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고의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인식한 거는 이만큼이야. 근데 발생한 사실은 이만큼이야. 겹치는 게 조금밖에 안 겹쳐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그냥 고의를 조각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는 자, 내가 인식한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발생한 사실은 이만큼입니다. 한 50% 겹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지? 얘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부분은 여기가 바로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의 착오의 원칙 규정은 뭐다? 그러면 고의범위, 형법 13조인 고의라고 하는 거, 고의로 규정하는 형법 13조가 바로 고의범의 근거 규정이기도 하지만은 착오론에 있어서 구성요건 착오의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인식한 사실을, 어떤 사실을 인식해야지만 하고 실현할 의사를 가져야지만 고의가 성립돼. 근데 인식한 것과 사실이 50%만 겹쳐. 그럼 얘를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조문에 안 나오고 그냥 학설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학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뭐 추상적 부합설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추상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일본에서는 고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책임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의의 인식 대상이 전체 구성 요건 요소, 위법성 요소, 책임 요소가 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거를 추상적 영역에서 부합할 때 뭐 고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인데, 일본 학설을, 일본 형법을 해석할 때는 맞지만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을 해석할 때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상적 부합설은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원 교재라든가 옛날 교재들은 안 빼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추상적 부합설은 설명하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 그러면 추상적 부합설은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뭐 제가 출제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출제위원 들어가서 추상적 부합설을 시험에 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상적 부합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고의가 조각돼야 되는데 고의 조각을 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다? 어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타당한 결론을,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를 그냥 조각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영역을 주관적 귀속론이라 하고, 주관적 귀속론과 관련된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방법의 착오예요. 즉, 여러분들 보면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관련돼 가지고 방법의 착오라는 유형 나오죠. 갑이 A를 살해하려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가서 B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내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총을 발사했는데 이게 빗나가서 뒤에 있는 B가 맞아가지고 B가 죽은 경우예요. 자, A라는 사람을 쏠라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이걸 우리가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학설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게 대립을 해요. 즉, 관련돼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게 대립을 하는데, 자, 어느 학설이 맞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결국 A라는 사람 쏘다 B라는 사람이 맞았어. 나는 인식한 건 A라는 사람이야. 근데 죽은 건 B라는 사람이야. 이 인식과 발생 사실이 달라요. 즉, 아까처럼 나는 인식한 게 이만큼이야. 이만큼이고 발생한 건 뭐다? 발생한 사실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50%만 겹쳐. 이거는 A라는 거고 이건 B라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부분에서만 겹치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 사람이란 부분에 겹치고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고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학설에 맡겨져 있다 그랬죠. 그 학설이 바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의 착오 영역을 보면 되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부합설은 뭐냐? 구체적 부합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A냐 B냐의 관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게 구체적 부합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부합설은 A와 B는 뭐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A와 B는 다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냐? A와 B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 인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인식했는데 A라는 사람한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첫 번째, 여기는 A에 대한 살인 미수다. 내가 인식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고, 인식하지 않은 뒤에 사람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다. 과실치사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법정적 부합설은 뭐냐? 법정적 부합설은 이 법정이란 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지.
A를 죽이면 몇 년형, B를 죽이면 몇 년형, C를 죽이면 몇 년형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형법에는 사람이라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중점으로 보는 게 바로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이 죽었어.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로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거는 그냥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술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B에 대한 살인죄, 살인 기술을 인정하는 게 뭐다? 이게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거기 보면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을 판례를 해놨어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봤던 방식들, 아까 말한 객체의 차고, 방법의 차고, 그래놓고 뭐 쭉 봤던 것들을 보면은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방법의 차고 중에서 구체적 사실의 차고, 즉 동일한 구성요건 내 차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밑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 37번 각주에 그 방법의 차고 관련된 37번 각주인데 지금 이 설명한 거는 뭐다? 이거는 기존의 논의에서 말했던 동일한 구성요건의 차고, 구체적 사실의 차고고 추상적 사실의 차고에 있어서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A를 살해하려고 그 37번 각주 봐보세요. 갑이 A를 살해하려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해야 했는데 빗나가서 B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즉 A라는 사람을 쏠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뒤에 사람이 아니라 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어떡하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부합설은 뭐야? 구체적 부합설은 내가 인식한 데서 A든 B든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살인 미수야. 근데 뒤에 잘못해서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어. 그럼 어떤 그 과실 재물 손괴가 되는데 우리 형법상 과실 재물 손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기본적으로 그냥 살인 미수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이나 모두 결론은 동일하다 가지고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에요. 근데 법정적 부합설도 역시 똑같이 판단하는데 과실 재물 손괴는 우리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인 미수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양학설에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학설에 차이가 있는 건 방법의 차고 중 구체적 사실의 차고, 동일한 구성요건, 살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한 이 경우만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그 판례가 나오는데 뭐 표준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설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판례, 표준 판례하고 두 번째 판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는 정확히 보면은 이것이 방법의 착오를 우리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지 애매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처럼 첫 번째 판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표준 판례라 가지고 형수 조카 살인 사건이라 하는데 형수를 내리치고 조카를 업고 있는 형수를 내리쳐 가지고 형수가 쓰러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의 머리와 형수의 머리를 동시에 쳐가지고 조카가 죽게 된 경우인데,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 맨 마지막에 보면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행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도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땐 직접적으로 방법의 착오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착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카의 머리를 직접적으로 치려고 친 경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에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이라고 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건 그 뒤에 나온 판례처럼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둘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A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가서 B한테 맞은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B에 대한 살인죄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판례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느 게 더 타당하느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 판례와 다수설은 그래도 법정적 부합설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 부합설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의는 어떤 기반 위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심리적 기반 위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법에 사람이라 돼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식한 자체, 심리적 판단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고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A라고 인식했어. 근데 B야. 이게 심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 구체적 부합설이 좀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교환에는 뭐 이런 걸 따로 안 써놓고 결론을 따로 안 맺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학부 수준이다, 뭐 학부생 수준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법정적 부합설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타당한 거는 심리적 사실 기초, 심리적 사실을 기초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는 이 구체적, 이 방법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교환에 나오는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라는 게 있어요. 자,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법정적 부합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만들어낸 사례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구체적 부합설이 다수설이죠. 그리고 법정적 부합설이 소수설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법정적 부합설자들한테 니네 이런 거 풀어봐 하고 만들어낸 사례가 바로 예상의 사실이 병발된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결론이 확연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예가 하나 있는데 75페이지 예를 보면 갑에게 발사한 탄환이 갑을 살해하고 옆에 있는 을에게도 명중하여 양자가 사망한 경우. 즉 발사했어. 근데 A가 맞았어. 관통해가지고 뒤에 있는 B도 맞았어요. 자, 이랬는데 얘도 죽고 얘도 죽은 경우야. 아니면 두 번째 사례는 A를 향해 발사했는데 관통을 했어. 관통을 해가지고 B도 맞았어요. 근데 A는 죽고 B는 다치기만 한 거야. 죽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뭐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인데 세 번째 사례는 A를 향해 총을 쐈어. 근데 관통해가지고 B까지 맞았는데 A는 죽지 않았어. 다치기만 했어. 근데 B는 완전히 죽었어. 자, 이 표시가 그림 되겠죠? 완전히 쭉 간 건 죽은 거고 반만 간 건 다친 경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구체적 부합설은 명확하죠. A라는 사람을 쏠려다가 B라는 사람이 맞았다. A냐 B냐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A를 쏠려다가 A가 죽었어. A에 대한 살인죄. B는 뭐야? B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럼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예요. 여기는 뭐야? A를 쏠려고 A를 쐈는데 A가 죽었어. A에 대한 살인죄. 뒤에 B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 과실치상죄.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A가 안 죽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A에 대한 살인미수. 뒤에 B는 죽었어. 이건 과실치사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이. 근데 이제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어떡하냐?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75페이지에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해결은 명확하게 써놓고 법정적 부합설의 해결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1의 경우, 2의 경우, 3의 경우로 쭉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나눈 거고 쉽게 말하면 자, 법정적 부합설은 뭐라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법정적 부합설은 이렇게요. 하다가 A에 대한 살인죄. A가 A를 죽이려 해서 A가 죽어서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으니까 B에 대한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는 구체적 부합설과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정적 부합설자들이 뭐라 그러냐? 법정적 부합설자들은 니네는 이걸 착오로 보지만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착오로 보지만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는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원래 행위자는 A를 향해서 총을 발사한 거예요. A를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A한테 결과가 발생했어. 그럼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살인죄라는 얘기예요. 살인기수다. 뒷부분은 예상 못한 거라 가지고 그냥 과실을 인정하는 거고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지만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이걸 착오로 보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착오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똑같겠죠. 우리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 그 때문에 그냥 살인죄고 뒤는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과실치사다. 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은 이거는 착오다 라고 하는 반면에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는 이거는
착오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구체적 부합설자들은 마지막 거 풀어봐 그래요. 마지막 거 풀어보면은 뭐라 그러냐. 법정적 부합설자들은 우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죽지 않았네. 그러면 살인 미수다. 뒤에는 뒤에는 사람을 죽이다 사람이 죽었네. 그럼 이건 살인 기수다. 근데 살인 미수는 살인 기수에 흡수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흡수돼가지고 일로 흡수돼가지고 살인 기수 하나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원래 행위냐 고의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A를 향해서 총을 발사한다는 고의 하나였어요. 근데 고의가 첫 번째는 살인 미수로 인정됐다가 다시 나눠져가 살인 미수로 판정되고 다시 고의가 나눠져가지고 뒤에는 살인 기수로 판정된 다음에 앞에 고의가 이 뒤로 흡수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고의가 하나로 가다가 즉 하나로 고의가 가다가 두 개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고의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의 사실이 병발했다는 병발 사례는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자들이 왜 만들었냐? 법정적 부합설의 어떤 모순점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학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제 강의 교환 75페이지,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수준으로, 강의한 수준으로만 이해하면은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우리 학설은,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 시험 문제 출제하면 뭐요?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중에 이 마지막 케이스를 내려고 그러겠지 자꾸요. 응? 이런 걸 내놓고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을 내려라. 구체적 부합설을 하면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법정적 부합설에 하면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니까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을 설명하고자 나온 학설이다. 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의 착오에 관한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객체의 착오인데, 객체의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갑이 A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A가 죽었어. 죽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얘가 A가 아니라 B였다는 거예요. 즉 객체의 착오는 뭐냐면, 저기 내가 A라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쏴야지. 그리고 총을 빵 쐈습니다. 총알이 날아가서 A가 맞았어. 내가 인식한 객체한테 맞은 거야.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A가 아니었다. A가 아니라 B였다는 겁니다. 이게 객체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의 착오하고 방법의 착오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게, 객체의 착오는 객체의 동일성이 하나 착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한 객체한테 가서 결과가 발생한 거야. 방법의 착오는 내가 인식한 객체에 대해서는 결과 발생 안 하고 다른 객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게 방법의 착오다 해가지고 두 가지 구별을 좀 두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에 관련돼가지고 학설이 대립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을 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뭐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건 뭐냐?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A란 사람이냐 B란 사람일 때 A냐 B냐를 중시하게 생각한다지만,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도 뭐예요? 인식한 건 뭐야? 저기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총을 쐈는데 저는 A라는 사람이 맞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B였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생각한 나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나의 착각이라는 거, 내가 잘못 착각했다는 거죠. 이런 동기의 착오는 형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식한 객체한테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그냥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면 구체적 부합설을 보면 갑의 착오, 즉 B를 A로 오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법상 중요하지 않으므로 인식한 객체한테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발생한 결과를 그대로 고의범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은 동일하다. A라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B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무엇이 타당하냐 그랬을 구체적법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기반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심리적 기반 위에서 판단한 자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하는 자체가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뭐 교재들은 인과관계의 착오라고도 얘기해요. 자, 거기 보면 유형이 갑이 A를 다리 위에서 밀어 떨어뜨려 익사시키려고 했는데 A는 추락하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 그래요. 자, 보면 이 다리 위에 있어. 이 다리가 있는데 이 교각이야. 이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얘가 뭐 A다. 이제 A인데 갑이 얘를 밀었어. 이렇게 갑이 밀었는데 얘가 갑이 민 이유는 뭐다? 익사시켜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쪼로로 떨어지다가 머리를 여기 교각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어요. 자, 얘가 사망했는데 얘의 의사는 뭐다? 얘의 생각은 익사였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뭐 뇌진탕으로 죽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얘는 사망시키려고 했고 사망했어요. 근데 얘는 익사시키려고 하는데 단지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교각에 부딪혀가지고. 즉 갑이 한 행위는 하나야. 하나에서 결과는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쟤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가서 결과가 발생했다. 이걸 우리가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과과정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적으로 인과과정의 착오는 행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갑이 한 행위가 하나죠. 갑은 을을 밀은 행위 하나밖에 없어. 갑은 A를 밀은 행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보는 개괄적 고의 사례가 있는데 개괄적 고의에서는 뭐냐? 행위자가 한 행위가 한 번 행위가 있고 두 번째 행위가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 사례를 인과과정의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에 특별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뭐 해결하는 견해를 보면은 본질적 착오, 비본질적 불일치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 익사와 그다음에 뇌진탕으로 죽은 거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해결할 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익사와 뇌진탕이 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그때는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이다. 즉 비본질적이라는 건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고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 비본질적 구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일치가 본질적인 뭐다? 본질적인 고의 조각. 그 다음에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다. 그럼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타당한 것 같아. 타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건 뭐예요? 인과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거는 이 인과관계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인과관계가 역시 객관적 구성인데 고의의 인식 대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 중에서 인정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발생한 사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건 비유형적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즉, 나는 어떤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랬어. 총으로 쐈어. 근데 안 죽고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에 병원으로 후송되는 앰뷸런스가 다른 트럭하고 충돌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걸 비유형적 인과관계라는데 그럴 때 나한테 그 인과관계 관련된 것을 나한테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유형적 인과관계고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는 당연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조각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비본질적이다 했을 땐 고의가 인정된다고 그래. 비본질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그래.
그럼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이 인과관계 영역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라는 건 다 뭐다? 결론적으로 100%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과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이 이렇게 본질적 착오가 다르다는 게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보는 논의 자체가 이미 학설로서의 기준점을, 학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본 밑에 보면은 뭐 객관적 규속으로 해결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객관적 규속으로 해결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객관적 규속으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인과관계의 착오, 자, 인과관계의 착오는 뭐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여기 있는 문제다. 얘는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과관계와 과정을 구별하고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므로 이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므로 객관적 규속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예요? 인과관계만 고의의 인식 대상 아니야 여기. 에? 그렇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은 얘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과정에 착오가 있는 이건 뭐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 규속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의미가 없는 학설이라는 게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은 같은 거죠.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규범적으로 생각한 거고 구체적 사실이 인과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어떤 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과관계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인과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하는 논리체계상의 모순은 있고 또 논리체계상의 모순은 뭐냐? 지금 우리는 착오론을 공부하고 있죠. 착오론을 논하고 있는 거야. 고의에서 인식 관련된 착오론을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착오론을 논하는 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규속, 즉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데 여기 문제를 하면서 다시 객관적 규속 문제로 돌아간다는 건 논리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인과관계의 착오 아니면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하는 이 학설, 이 논의와 관련된 학설들은 지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논의는 뭐냐? 저 중요한 논의는 바로 인과과정의 착오가 비슷하다고 하는 개괄적 고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발생 시점이 행위자의 생각과 다른 경우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지금 죽이려고 했어.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뒤에 행위에서 죽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우선 때려서 기절시켜 놓고 좀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때릴 때 죽어버린 거야. 자, 그런 경우가 우리가 결과 발생 시점이 행위자의 다른 경우라 가지고 개괄적 고의 사례와 뒤집힌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 고의 사례는 뭐냐? 자, 내가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살해 의사로 폭행을 했어요. 그 얘가 막 피를 흘려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쓰러지니까 갑이 얘가 죽은 줄 알고 사체를 인멸할 목적으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매장을 했어요. 자, 근데 A가 여기서 사망했다. 자, 실제로 A는 어디서 사망했냐? 여기서 사망한 경우죠. 자, 갑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갑은 살해 의사로 폭행이라는 행위를 했어.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의사로 매장이라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두 개 했죠. 자, 두 개 했는데 실제로 살해 의사로 폭행했을 때는 사람이 안 죽었어. 자, 그럼 뭐요? 살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살인 미수. 뒤에 매장하려고 했는데 관련돼가지고 이때 사망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했다면 이때는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게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여러분 교환해 보는 것처럼 그 개괄적 고의 사례를 해결하는 견해를 관련돼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개괄적 고의설 뭐 기수범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과과정의 차고설. 그 다음에 세 번째처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미수와 과실의 결합범설. 네 번째로 이제 뭐 객관적 귀속설. 다섯 번째로 뭐 계획실현설이다. 이런 다섯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고의론 공부할 때 고의에도 택일적 고의가 있고 개괄적 고의가 있었죠. 그때 개괄적 고의라고 말하는 견해들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죽어라. 이게 개괄적 고의인데, 실제 개괄적 고의는 이 사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괄적 고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얘네는 뭐냐? 얘네는 갑의 행위는 실제로 두 개가 있어. 폭행위와 사망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서 그냥 한 개의 행위를 보는 게 이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라는 겁니다. 즉, 개괄적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갑이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살해할 의사가 이 두 번째 행위까지도 개괄적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할 의사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고의범이다. 고의 기수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이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는 그냥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이 개괄적 고의설이 지금 판례 입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판례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괄적 고의 사례가 논의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중반인데, 표준 판례라고 나온 거는 뭐 88년도에 나온 판례죠. 이때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개괄적 고의와 관련된 이론들을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을 성희롱하니까 그놈을 잡아다가 둘이 팬 거예요. 둘이 굉장히 심하게 팼는데 얘가 축 늘어지니까 죽은 줄 알고 개울가로 데려가서 개울가에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묻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냐와 관련돼가지고 그 77페이지에 표준 판례와 관련돼가지고 밑줄 친 거 보시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 행위로 인해 살해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 행위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고 하는 그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학설들은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개괄적 고의설을 취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판례 입장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제 이 개괄적 고의설의 문제는 뭐냐? 아까 고의는 판단하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심리적 기초 위에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위가 두 개라는 거야, 분명히. 폭행한다는, 살해 의사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하나 있었고, 증거인멸로 매장한다고 하는 행위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행위가 분명히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위를 하나로 봐야 되냐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책 교환해 보시면은 개괄적 고의설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죠. 즉, 제1행위 시에 가졌던 행위자의 고의, 여기서 이제 살해의 고의죠. 살해의 고의가 제2행위까지 이어져 전체적으로 1행위와 제2행위가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만 결과 발생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원래 개괄적 고의설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행위를 할 때 내가 얘를 죽여가지고 묻어야 되겠다,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묻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 즉 첫 번째 행위 당시에 살해 의사로 폭행할 행위 당시에 두 번째 행위까지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면, 비록 행위가 결과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게 개괄적 고의설의 원래 의미란 얘기예요. 독일에서 개괄적 고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 판례는, 우리 학설은 조건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냥 얘와 얘 행위가 왜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 인과과정의 착오설은 뭐예요? 아까 봤지만 인과과정의 착오설은 행위를 그냥 전체로 봐. 갑이 A를 죽이려고 했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묻혀 죽었더라. 죽이려고 죽었어. 근데 이 행위를 그냥 하나로 쭉 봐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발생한 거다. 즉 인과과정의 착오와 유사한 경우다. 그래서 인과과정의 착오로 해결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얘네는 결론은 똑같이 그냥 살인죄예요. 왜냐면 아까 앞서 봤지만 인과과정의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본질적으로 착오가 나는 경우는 이미 인과관계 단계에서 비유형적 인과관계로 제거된다는 거예요. 착오의 영역으로 내려온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다 뭐다? 다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인과과정의 착오설은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기존의 다수설 입장은 제가 볼 때 약간 이것이 뭐 다수설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자의 아까 말한 그 조건이 첫 번째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인식된 것이 첫 번째 행위로서 이 살해라고 하는 행위, 첫 번째 살해라고 하는 행위에 두 번째 행위까지 예정된 경우, 두 번째 사람을 묻어야겠다, 증명의 목적으로 묻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하는 그런 조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행위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 과실 결합설은 뭐다? 나눌 수밖에 없다. 고의라고 하는 건 심리적 기반 위에서 심리적 기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한 거는 폭행이라, 행위자가 인식한 건 매장이다 라고 하는 두 개를 나눠 봐가지고 결국 뭐예요? 미수로 보면 앞에 거는 죽이려다 못 죽었어. 근데 살인 미수예요. 뒤에 행위는 뭐야? 뒤에 행위는 묻으려고 그랬는데 시체를 묻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을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과실치사다.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게 미수 과실 결합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과실치사 관련돼 가지고는 행위가 분명히 두 개였죠. 이 1번, 2번은 행위를 하나로 보지만 3번은 행위를 두 개로 봐. 그럼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사람을 잘못 묻은 것에 대한 과실치사, 과실치사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뭔가 행위를 했잖아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뭔가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매장인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 이외에 어떤 그 불능미수, 즉 증거인멸에 관련된 불능미수 문제까지도 같이 논해줘야 된다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견해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이 견해의 비판점은 뭐냐? 미수과실 결합설의 비판점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야,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살인미수,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이야? 그러면은 죽이려고 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밖에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 세 번째 학설의 문제고, 네 번째 학설, 다섯 번째 학설인데 객관적 귀속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을 나눠가지고 보는 건데 이거는 결국 논리체계적으로 체계 모순적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실현설은 첫 번째 계획이 아까 우리가 고의에서 의사정에서 보면 확실한 의욕, 단순한 의욕, 용인설을 했잖아요. 첫 번째 행위의 고의가 확실한 의욕 관계였다면 두 번째까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뭐 한 분 계시는데 정년퇴직하고 이제 주장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고의에 관련돼 가지고 고의의 등급을 나누죠. 뭐 1급, 2급 나누는데 우리는 고의의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돼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은 학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설에 대한 것들은 그 설명만 해놓고 제가 이제 판례 뭐 비판점을 안 써놨는데 이런 학설의 내용 관련돼 가지고 이런 비판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뒤집힌 경우라 가지고 반전된 개괄적 고의라고 그래요. 반전된 개괄적 고의라 가지고 실제로 갑이 A를 그 폭행을 했어. 목적은 뭐다? 기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A를 기절시킬 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이제 A를 두 번째 행위를 A를 갖다가 기차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즉 살해의 의사로 어떻게 한다? 미는 겁니다.
살해 의사로 밀었으니까 폭행이라고 볼까요? 살해 의사로 어떤 행위를 했다. 자, 근데 실제로 뭐다? 갑이 A를 폭행했을 때 갑은 원래 생각은 이때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폭행했을 때 폭행이 넘었으니까 이때 얘가 사망해버린 경우예요. 생각은 여기서 사망시키려고 했는데 사망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 경우에 이걸 우리가 개괄적 고의가 뒤집혔다 그래가지고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뭐 학설 중에는 이걸 인과관계 착오로 아까 보면 이 인과관계 착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미수나 과실 결합설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7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두 번째는 인과과정의 착오설, 세 번째는 미수범과 과실범 경합설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세 번째 학설 미수 과실 경합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없지만은 단일 행위로 보는 견해는 뭐냐? 그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제2 행위 이 두 번째 행위 있잖아요. 이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데 이 밀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살해의 고의에 살해 행위와 관련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이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폭행 행위를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에 착수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실행 착수점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고의 기소범을 인정하는 단일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발생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개괄적 고의와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를 보면 되고 이 개괄적 고의 사례는 뭐 변호사 시험에도 사례형 문제로 나왔고 아직 반전된 개괄적 고의는 판례가 없어서 그런지 안 나왔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다 나와요. 이제 이거는 개괄적 고의 사례는 이제 충분히 나오고 객관식으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괄적 고의 사례는 해결하는 학설마다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1, 2번은 행위를 두 개로 보지만 3번, 4번, 5번은 하나로 본다. 각각의 해결 방법 관련된 비판점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걸 마쳤고 다섯 번째 논의되는 거는 뭐냐? 자, 다섯 번째 논의되는 거는 가감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법 15조는 자 15조 1항이 있어요. 자 15조 1항에 보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조 1항이 무거운 죄를 인식 못했다. 무거운 죄인지 인식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거운 죄로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무거운 죄를 인식했을 때 무거운 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건데 자, 이 15조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법효과는 뭐다? 고의 조각.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 근거 규정은 뭐다? 형법 13조가 고의에 있어서의 근거 규정이긴 하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의 근거 규정이에요. 기본 규정. 자, 그리고 이 15조 1항은 뭐냐? 15조 1항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뭐처럼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규정은 13조다. 근데 이제 15조 1항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형법 15조는 구성요건과 가감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래는 무거운 죄로 인식 못한 경우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인식하는 경우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규정은 바로 이 15조 1항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각조 보면은 42번 각조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형법 15조 1항이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규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들은 이게 15조 1항을 좀 달리 본다는 거죠. 즉 15조 1항은 뭐냐? 15조 1항은 이제 저같이 보는 견해 입장에서는 15조 1항에서는 자, 이 무거운 죄와 이 무거운 죄는 뭐다? 동일 구성요건이냐 아니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기본 구성요건과 가감적 구성요건이 관계에 있는 범죄, 즉 동일 구성요건인 때만 쓰인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인 게 존속 살해죄와 그냥 보통살인죄. 즉 얘가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얘가 가중적 구성요건이죠. 이렇게 보통살인죄로
무거운 죄, 존속살해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에만 적용되는 게 15조 1항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근거 규정으로 삼는 경우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다 13조에 의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5조 1항이 구성조건 착오의 근본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죄냐, 무거운 죄를 인식하지 못한 건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거는 가중적, 가감적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에서도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처럼 보는 게 타당하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단지 관련돼 가지고 밑에 박스를 정리했는데 지금 그 박스는 기본적으로 고의의 착오에 있어서 구성요건 착오의 원칙적 규정은 13조고 15조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가감적 구성요건, 기본 구성요건과 가감적 구성요건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가중 사실에 대한 착오를 해가지고 경한 사실을 인식하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 가중 사실에 대한 불인식, 이 경우만 1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존속살해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인식한 건 보통살인이었다. 이때만 15조가 적용돼가지고 존속살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내용 보면 예로 있는데 칼을 외투에 넣어두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절도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 자, 그냥 절도라면 절도죄예요. 근데 칼을 들고 하면 특수절도로 처벌받습니다. 절도가 기본구성요건이고 특수절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에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는 뭐 중한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절도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판례도 이런 입장이죠. 밑에 보면 직계 존속임을 알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에는 형법 15조 소정에 특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에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1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15조 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사실에 대한 착오 중에서 가중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중한 사실을 인식했는데 경한 결과가 발생했다. 나는 존속을 살해하겠다. 존속을 살해하겠다 생각했는데 존속이 아니라 기본 범죄가 일반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15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설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학설, 두 번째 학설, 세 번째 학설이 각각 나눠지죠. 그러니까 기본 범죄, 경한 범죄와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 고의가 인정된다. 보통 존속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 살인이었다. 그럼 보통 살인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중한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평가한다. 즉 존속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존속을 못 죽기 때문에 존속 살인에 대한 미수로 평가하고 발생한 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 기수가 인정되어 양자를 상상 경합을 인정한다. 즉 존속 살해에 대한 미수, 보통 살인에 대한 기수를 평가해가지고 뭐 상상 경합을 인정한다 하는 견해도 있고 구체적 법설을 적용해가지고 살인죄의 경우 중한 범죄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 경합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학설이 맞다고 딱 하긴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 대립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감경 사실을 인식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중한죄를 하면서 경한죄만 인식한 거예요. 거기 보면 것처럼 감경 사실에 대한 이 기본 범죄라면서 이 기본 범죄에서 경한 사실이 있는데 경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경우는 역시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대립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경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데 이거는 감경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겁니다. 즉 기본 범죄를 하면서 이 범죄에서 감경 사실이 있다. 그건 다 감경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혼자 오인한 거예요. 근데 감경하지 않아 그 범죄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했을 때 15조 1항을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설은 일반적인 모두의 학설은 15조 1항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감경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고의만 인정하는 견해. 이 경우가 이제 뭐 다수의 통설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된다. 하지만 고의가 조각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고의를 조각시키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주관적 규성론이라는데 그 관련된 5가지의 어떤 논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고의를 바로 조각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처벌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로서 5가지를 살펴봤는데 5가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 정리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구성권적 착오를 정리하고 공부하더라도
실제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박스로 정리하던 것과 차이는 없어요. 다룰 수 있는 내용 다 다루고 실제로 시험을 이 방식대로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간결한 방식인 이 방식에 의해서 구성요건의 착오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고 잠시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